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오늘 이야기 더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 저희가 핵심으로 추려본 첫 번째 이야기는요. 계엄 사태 이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넓은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직접 변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도 또 알려졌고, 오늘 이 변호인 발언을 통해서 일종의 윤 대통령의 논리가 공개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눈에 띄어요.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 이재영 전 의원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메시지는 좀 선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내란을 누가 예고하고 내란을 하나라는 부분도 이제 앵커님께서는 이제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저는 방금 저 메시지 나왔던 거 있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눈에 띄셨어요. 네, 왜냐하면 법정 다툼을 아주 세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계엄에 대한 부분을 좀 괴리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말은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뜻은 뭐냐면 그거의 계엄과 관련해서 체포가 됐던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체포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암시하는 듯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체포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그것만으로 과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스럽고, 또 그 중간에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전언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가 잘못을 했으니까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했다면 이미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당연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법률적으로는 헌재에서 어떻게 싸울지는 그건 법률가들이 이제 그 영역인 것이고, 글쎄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최병천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면은 사실 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가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체포의 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체포 용어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반박부터 한 건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한답시고 했는데, 당시에 그 국무회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된 거에 의하면 국민회의다운 국무회의가 실제로 안 벌어졌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대정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반대 발언하신 분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제 반대 발언을 정식으로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나 외교 쪽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를 네. 그리고 요식행위로 딱 11명만 모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와 외교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오죽하면 외신들도 막 실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락도 안 했다는 거고 이런 거를 그냥 약간 심심풀이로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네. 지금 본인이 그 여러 가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박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지금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B1 벙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 있고 예. 현관이 투입된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12월 10일 날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면서 그때도 선관위를 본인이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에 집어넣었다. 네. 이 당일날 12월 3일 날 계엄이 있던 당일날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라는 분이 즉시 즉석에서 사표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그분이 이제 12.12 판결문을 다 보신 상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헌법 77조에 의하면 국회는 그거여서 국회에다가 군대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기도 하고 거짓말투성이고 실은 되게 비겁하기까지 하다라는 좀 처신답지 않은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해서 누군가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수사든 재판이든 당당히 맞서겠다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사실 다음 카드가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 점쳐지는 윤 대통령의 다음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는데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카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이제 바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처분이라고 하면요. 지금 상태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사안으로 좀 대입해 보자면요. 지금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탄핵 심판이 결국 만약 기각이 되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지금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직무 정지 이 상태를 멈춰야 한다. 원래대로 돌려놔줘야 된다. 이럴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지금 탄핵 심판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결 정족수가 좀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른 탄핵 사건과 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이미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처분을 통해서 이미 정지가 된 직무를 다시 복귀시킨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산정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일전에 있었던 그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가처분이 신청되거나 인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는 가처분을 일단 신청은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의 카드로서 제안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탄핵 심판 절차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탄핵 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또 별도로 심리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던져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치열한 다툼을 또 예고했는데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자, 최병철 부원장님.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앞서서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탄핵이 소추된 뒤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저 절차를 밟지 않겠냐 이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건데 임주혜 변호사께서는 이게 여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 카드 어떻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헌재가 이번에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아예 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은 이제 우리가 특히나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트럼프 쇼크라든가 해서 한국 대통령이 할 일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인해서 국회 탄핵소추로 인해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빨리 결론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현재가 모르지 않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간 끌기 전술 내의안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만 국민들 여론도 워낙 압도적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군대 투입한 거는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 보도에 의하면 탱크 부대까지 동원했다는 거고 그리고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랑 한 뭐 20명, 30명이 거짓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두 명이 말을 맞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뭐 거짓말스러운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게 뭐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헌재의 시간은 째깍 계속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아주 수사와 또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또 윤 대통령의 사실 이번에 그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이 가처분 신청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카드라면은 두 번째 카드는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두 번째 카드는 공수처 소환조사에 출석을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오늘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일어나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환 통보가 있으면 그 가능성이 있냐, 출석할 가능성이 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이 직접 밝힐 거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은 냈지만 가능성은 좀 열어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도 마냐하냐 저런 행위를 통해서 지연 전략이란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뭐 국민 담화에는 뭐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수처가 됐던 어디가 됐던 뭐 일원화가 되긴 했지만 거기 나가서 좀 얘기를 직접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 출석이 조금 부담인 이유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 대통령으로서도 선택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전에 일어나기 전에 검찰도 출석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검찰이나 공수처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출석에 불응했을 때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환을 요청했던 그 과정이었다. 사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섣불리 소환에 응하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의 방어 논리라던가 어떤 재판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을 이끌어 나갈지 그 논리가 완전히 세워졌을 때 이제 그때 출석에 응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도 현재 구성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전에 변호인단을 좀 완전히 구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시간도 좀 벌면서 조금 더 논리는 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벌써 지금 몇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응하다 보면 결국 영장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쪽에서 서로 좀 힘겨루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최대한 준비를 마친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설명을 하기를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의 어떤 변호사도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게 그냥
전례를 봤을 때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해야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탄핵 심판도 있고요. 네. 내란죄 형사 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석동희 변호사가 한 것처럼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변호사도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대규모 변호인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 내란죄도 그렇고 이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실 산정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굉장히 어떤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도 어려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장 잘 알고 이 부분을 좀 잘 대변할 수 있는 최측근들을 위주로 지금 변호인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규모의 인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여러 가지 변호사들과 물밑 접촉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아직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좀 미루거나 아니면 어떤 제출 같은 걸 좀 미루는 경우들은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직까지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과정이고 시간을 좀 벌면서 대응하는 그런 시간도 좀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대통령이 출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오. 검찰 수사에 속속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다음에 합시다. 100만 달러 용서 못 받으실 일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당시 현직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섰어요. 윤 대통령이 혹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은 포토라인에 설지도 사실 관심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조사를 받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출석을 직접 해서 포토라인 앞에 서고선 출석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일단 1차적으로는 서류를 통한 서면 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 오히려 공수처 인원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섣불리 서면 조사로 대체한다거나 제3의 장소를 택하면 밀실 조사냐, 봐주기식 수사냐, 또 이런 또 부가적인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자면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포토라인 앞에 서고 어느 정도 입장도 밝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수사에 임하는 것이 본인이 굉장히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더 나은 선택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도 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탄핵 심판이랑 또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또 이번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유 의원이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놨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다 만나셨던 박 전 대통령이 이거 보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대통령이 느꼈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계엄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이라는 그 메시지, 계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실 텐데 또 그 당시에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때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도 야당에서는 계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아마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아까도 이제 유영아 의원이 얘기는 안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그 카드를 꺼내 썼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세 번째 탄핵을 하는데요. 사안이 다르다는 걸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뭔가 이제 선거 개입 논란,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소한 멘트에서 시작된 거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은 이 계엄이라는 거고 외국에서도 깜짝 놀란 거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은 앞에 있었던 두 전직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성심성의껏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매우 좀 불성실한 거로 보여줘서 국민들의 실망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또 정리해본 마지막 카드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카드 한번 볼까요? 네, 체포될 때까지 버티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환 불응이 이어지니까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야기인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도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고 강제 구인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만약에 경호처에서 방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경호처도 처벌받게 된다.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지금 현재 보세요. 검찰 경찰 하니까 윤석열은 한남당 공간에 앉아서 홈쇼핑 보고 이걸 사까 저걸 사까 하든 어디로 출두할까 출두 쇼핑을 하고 있는데 비겁하잖아요. 추잡하잖아요. 자, 뭐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이 한 말은 긴급 체포보다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그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그러니까 영장이 없이 긴박하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긴급 체포라고 하는데요. 뭐 소환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긴급 체포를 한다. 이 부분은 뭐 산정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소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현직 어쨌든 대통령을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자면 긴급 체포보다는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제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어서 현 상태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다른 지금 관련자들 김현용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그 수사의 칼끝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던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공수처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에 의한 방식의 체포를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이게 혹시 생중계가 됐을 경우에 이게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영장을 이제 그 발부한다는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글쎄요, 저는 그거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탄핵에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두고 보자면은 영장이 발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장이 만약 발부가 안 되면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큽니까? 공수처가 그 리스크를 과연 할까요? 그러니까 조사에서 출장 조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렇게 조사는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영장 체포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영장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게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리고 만약 영장이 발부돼도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행하기가. 왜냐하면은 저희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 말씀하셨어요. 예. 저 경호처가 뭐 만약 방해를 하면은 내란 공조죄로 뭐 한자. 근데 전 경호처가 그냥 내줄 것 같지 않아요. 네, 막을 거다. 네, 왜냐하면 경호처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이런 선례를 남기길 매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예. 저도 앞서 결국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네. 그중에 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게 법리적으로 또 다툴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지만 뭐 대통령실이라던가 관저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영장이 나왔지만 이제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뭐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는 관련자, 이 관계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사실 적법하게 영장의 청구를 막았었거든요. 네.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문제는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경호처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그렇죠. 예. 체포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이 영장의 발부를 거부하거나 예. 이제 육탄전을 벌임으로써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하지만 또 경호처의 임무가 뭡니까? 결국 이런 거를 막기 위해 있는 곳이 경호처라 경호처 입장에서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손 놓고 볼 수는 없죠. 손 놓고 볼 수는 없는데 손을 놓다가는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게 되고 그렇다고 손을 안 놓게 되면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일을 무력을 써서 행사해야 되는 그 자체가 또 공무집행 방해가 또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영장 청구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린 또 다른 오늘 핵심 이야기는요. 바로 서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서류냐?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입니다. 이게 뭐 일부러 재판 지연을 위해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당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앞서서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니까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2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소송 기록 접수 청지서 같은 부분 이제 수령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국회의원회관 비서관에게 전달을 해서 결국 송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고의적으로 지연을 한 것도 아니다. 상황이 그런 것에 불과했고 적법하게 이미 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뭐 첫 번째는 이사불명이었고 두 번째는 폐문부재, 그러니까 없었다. 결국 아무도 이걸 수령하지 않은 건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거 전달해야 되는지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결국 고의적인 소송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의 해명을 보면 이래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수령을 못했다. 그리고 고의 지연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 이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안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재명 대표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알 테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 테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안 받으려고 했을 때만 전달이 안 되지. 그 어디서도 전달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비겁한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집에 진짜 없었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모든 법정에서 계속 지연 작전을 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재에서도 계속 지연 작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시주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례를 그렇게 남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서로 시간 게임인 측면이 있잖아요. 현재의 시간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몇 가지 재판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송달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국가 지도자들은 뭔가 재판 지연할 수 있는 방어권 차원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원래 아까 노숙인이라든가 알 수 없는 분들을 좀 염두에 두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 거부하는 것도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송달 같은 거 수령하고 다른 방식으로 최근에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은 또 받아들여진 것도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방어권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송달 같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거는 뭐 깔끔하게 처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 만큼 두 분 다 좀 깔끔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쓴소리를 주신 건데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일부러 재판 고의로 지연시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633 원칙이 아니라 623 원칙. 그러니까 이거를 2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2월 15일까지 재판을 끝내달라는 거거든요.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33 원칙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선거법은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선거의 당선 유무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이미 1심도 사실 6개월 더 걸렸죠. 그러니까 워낙 사건이 뭐 중하고 관련 쟁점도 많다고 보인다면 이것이 한없이 늘어진다고 해서 그 뭐 법관에 대해서 뭔가 강행하는, 뭐 강제하는,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쟁점이 좀 간명한 사건이고요. 지금 1심에서 사실 양측이 모두 내밀 만한 카드는 다 내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이 1심만큼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2개월 안에 뭐 끝내라.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그런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과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번 항소심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이 맞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일단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좀 형량은 감형되었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대부분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쌍방울 그룹의 그 대북 송금에 관한 그런 의혹들, 뭐 스마트판 사업비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2심까지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사실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법리적인 쟁점만을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심에서 역시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이미 이런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결국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어떤 세트처럼 한 그룹으로서 묶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논리를 깰 정도의 또 다른 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는 사실 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거의 끝난 거고 3심에서는 법리 다툼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뒤바뀔 여지가 없다 이런 설명이신 거고. 물론 이제 대법원에 가서 뒤바뀔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항소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건 이 부분 이제 유죄가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으려면 더 새로운 논거 아니면 전혀 다른 쟁점이 부각돼야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대전의 필수템이 된 드론, 이 러우 전쟁을 계기로요,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에서 전략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러우 전쟁 한복판에 있는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자국민 희생을 앞세워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드론을 통한 현대전 전술 습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현대전 전술을 익혀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짧게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로 개발 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량부인 정찰기 색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색별 9형이 김일성 광장 200m 상공을 2차례 기인하게 됩니다. 70년 한 치 한 치에 너무도 값비싼 희생과 고뇌와 땀을 묻어왔기에 그처럼 기나긴 세월이 갔고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줄잡아 잿더미 위에서 일약 초강국으로 솟구친 나날이어서 짧기로 했던 25,56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의 전설적인 향도사가 이 나라를 세계 정상의 억척부동으로 세웠습니다. 자, 김대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러우 전장에서 북한군의 본격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파병된 북한군 중에 드론전을 하는 부대가 있다고요? 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북한군이 그럼 과연 드론 부대를 현재 운용하고 있느냐? 요건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뭐 그런 부대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당장 러시아와 이제 북한을 좀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전 이전부터 각종 드론에 관련된 것들을 실제 전쟁에 적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드론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드론 운용 기술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마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대남 공작을 하는 뭐 정찰 총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참전해 있는 이런 북한군 뭐 장병들도 아마 이 러시아군의 드론 운용과 관련된 것들을 향후에 좀 많이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장에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북한군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북한 내부에서 이 주민들을 상대로 뭔가 강요하고 있는 헌납운동이 이 드론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 이른바 그 인민군 무장 장비 헌납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무장 장비 헌납운동.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대중들에게 뭔가 헌납을 하라는 그게 이제 과거에도 물론 북한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철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 헌납하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으면 못 내는 거고 그러는 거였는데 지금 그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 헌납 운동은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 오늘 주제인 무인기를 북한에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이제 충당하자는 거거든요. 주민 1인당 $10씩 바치라는 그런 그럼 그 한마디로 말해서 외화벌이를 외국에서 하는 거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드론을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요? 12월에 이제 이걸 걷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1인당 $10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이게 북한에서는 어지간한 웬만한 그 노동자들 1년 연봉보다도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내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만큼은 내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금을 캐내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충당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둘 만큼 어쨌든 무인기 개발에 진짜 진심인 게 북한 당국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보들이 계속 포착이 되더라고요. 지난달에 이 무기 전시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무인기 성능을 계속 과시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저 장면이죠.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주요 내빈들이 방문을 했었을 때 본인들의 무인기 전력들을 과시를 했는데 북한이 주로 과시를 했던 무인기 전력 그중에서도 성능 실험을 공개한 장면들은 자폭 드론에 관련된 장면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총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방산 세일즈 측면이죠. 러시아도 지금 자폭 드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너희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들을 우리가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우리 걸 수입해라. 라고 이제 방산 세일즈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한국군에 대한 억제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군 기갑전력의 거의 대부분은 T-62 전차를 바탕으로 한 천마호 시리즈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선군 915 전차거든요. 네. M2020 전차 같은 완전 현대화된 3세대 전차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2세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반탄크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군에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정은 자신에 대한 치적입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쭉 북한은 군사혁신을 도모해 왔거든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 돈에 참 애쓴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비대칭 전략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그 비대칭 전략을 하기 위한 군사교리가 뭐냐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 과거 소련에서 나온 정찰 타격 복합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북한은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그 정찰 타격 복합체의 하위 개념인 정찰 화력 복합체를 자기가 완성을 했다라는 치적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이 북한의 대표 무인기들 성능은 좀 어때요?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위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두 가지 종류의 자폭형 드론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오리 날개의 형상을 한 드론이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인 하롭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롭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비행거리는 지금 한 1000km 정도. 저게 근데 대공 레이더를 주로 공격을 하거나 레이더 사이트를 공격하는데 특화된 배회 탄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천궁 시리즈의 중거리 및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패트리어트 팩3 AN MPQ-65 레이더 같은 이런 레이더 전파들을 감지해가지고 거기에 충돌해서 자폭하는 드론입니다. 즉 그렇게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대량의 탄도탄, 방사포 이런 것들을 섞어 쏘기로 공격을 하려는 거죠. 그거 외에도 X자형 날개, 십자형 날개의 드론도 보였거든요. 그 드론은 두 가지 종류의 드론과 유사해 버립니다. 러시아의 란셋3라는 드론이 있고 이스라엘의 히어로 400M이라는 드론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제 히어로 400M과 더 유사합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차의 상부 장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즉 기갑 기계화 부대가 표적이거나 아니면은 지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전적 중심, 전술적 중심에 있는 표적들을 제거하는 데 특화된 드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때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게 골판지 드론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골판지 드론은 왜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드론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크기가 있는 드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일종의 이제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거죠? 지금 이제 이 골판지 자폭 드론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일단 소재면에서 이 비금속성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레이더에 좀 잡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정도 크기의 이제 뭔가 이 동력원을 제공하려면 주로 이제 전기 모터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음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 것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일단 재료비가 종이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싸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북한 입장에서는 메리트로 좀 다가온 것 같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찰 총국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요인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작전 계획에 다 갖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저런 골판지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지만 앞서 이제 뭐 BMW 자동차를 막 공격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해서 남한의 주요 인사도 제거할 수 있다. 요인 암살을 할 수 있다. 골판지 드론으로. 그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저 골판지 드론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뭔가 배웠겠네요. 우크라이나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골판지 드론이라든가 새로운 드론들이 계속 출몰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거 없이 드론으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상대보다 어떤 면에서 우위를 가진 드론을 만들어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골판지 드론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골판지 드론은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뭐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지금은 다 이제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골판지 드론 같은 경우 일단 재질이 종이 재질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북한을 상당히 혹하게 만든 게 저 골판지 드론인 것 같은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그럼 북한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드론에 진심이었는지 그거 궁금해요. 북한은 언제부터 드론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부터입니다. 70년대요? 네네. 그때 주한미군이 시긴트, 신호정보를 감초할 목적으로 파이어비라는 드론을 개량을 한 AQM-34Q라는 드론이 있어요. 요거를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해가지고 서해안 축선에서 268회 정도 감청 작전을 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드론인데 이후에 저게 계속 서해안으로 날아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뛰어가지고 봤는데 사람은 없고 도대체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욤키프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활용해서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을 낚아내는 낚시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효과적이구나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1988년에 우리 국방부가 먼저 이제 국민 성금을 모금을 해서 정찰용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방위 성금을 모금해서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일성이 야 당장 들여와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D5, D4라는 드론이 있었어요. ASN104라는 드론인데 저 드론입니다. 저거를 들어와가지고 방연이라는 곳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게 방연1, 방연2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시리아에 접근을 해서 DR3라는 투폴레플 143이라는 드론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순항 미사일처럼 쓰고 있는 드론이 있는데 이것도 획득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푸첼라 1T라는 드론을 1997년부터 98년 사이에 또 도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스카이 공구, UV10C 캠 같은 드론을 도입을 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그 드론을 내려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도발을 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두루미 드론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드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샛별공사, 샛별공구 같은 정말 최첨단스러운 드론도 이제 만들어내죠. 그런 드론 같은 경우는 이란이 격추시켰던 미국의 정찰 드론이 있어요. MQ-4 트리톤이라는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이 글로벌 호크의 해군용 버전이거든요. 그 드론을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가져오고 중국으로부터 정찰 감시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미군의 드론을 또 도입을 해서 샛별 공구라는 드론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로 공대지 미사일을 쏘는. 저게 샛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샛별 공구 드론입니다. 그 드론을 실제로 무장을 투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저렇게 무장이 투발되는 장면들이 보이네요, 실제로. 저게 지금 쏘는 미사일이 이란에서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복제한 미사일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위협적인데 북한이 꽤 오래전부터 어쨌든 이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데 결국에는 북한은 김정은이 움직이는 거니까 김정은이 실제로 저 드론의 진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자, 퀴즈를 하나 이 대목에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무인기에 관심을 둔 이유는 땡땡땡의 최후 때문이다. 땡땡땡의 최후 때문이다. 무슨 인물 같은데 그렇겠죠. 최후 때문이다 하니까 인물이겠죠?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인물이면은 이름이 그렇게 길진 않겠네요. 카다피? 카다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카다피의 최후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죠? 자, 카다피가 이제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리비아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리비아와 북한이 꽤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한의 그 김씨 일가에 그 충격을 준 그 외국 지도자 2명의 처형 사건이 첫 번째가 1979년도에 차우세스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 리비아 카다피입니다. 2011년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그 내란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시민군에게 쫓기다가
결국 이게 공격을 막판에 당한 것이 미국의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 본토에서 조종을 하는 그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다가 하수구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시민군한테 그 민간인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이 되는 네. 그런 최후를 맞았거든요. 이게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당시에는 김정일이었죠. 예. 굉장한 충격으로 이렇게 충격이었군요. 다가왔던 것이고 결국 그 이후로 이 북한도 이 드론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 심각성,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됐다는 것이죠. 카다피의 사망 시기가 2011년쯤이니까 그때가 이제 김정은이 막 집권을 할 초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초기에 김정은도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렇게 무인기에 열을 올렸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그 김씨 3대 부자 가운데 특히 김정은은 이 무기 체계에 관심을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가졌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약간 은둔형 지도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개발한 무기들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 네.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을 때는 그런 사진들이 안 나오다가 이후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구체가 돼서. 포병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포병은 관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이 무인기를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좀 무인기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김정은 자체 성향이 비행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짚었는데. 예,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특히 이제 이 뭐 가다피 사건을 보듯이 예.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물론 이제 미국이 아프간 참전하고 뭐 이런 때부터 뭐 프레데터나 리퍼 이런 것들을 많이 운용을 했거든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새로운 또 무기가 네. 있구나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무인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 나오지만 저렇게 실제로 가서 실험하는 영상, 실험하는 것들도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지시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북한이 뭐 핵 보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래식 무기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집권 초기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김정은이 사실상 무인기에 상당히 뭐 공을 들여왔다 이런 게 영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위장술까지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해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예. 자, 두 번째 퀴즈를 드리는데요. 예. 김정은 드론 개발을 위해 북한군에게 땡땡땡 기구 제작을 지시했다. 땡땡땡 기구 제작. 네. 뭐 드론이 감지돼야 될까? 열화상 기구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세 글자는 맞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물놀이 기구. 물놀이 기구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죠? 자, 물놀이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자, 드론하고 물놀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화면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풀장이라든가 수영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미끄럼틀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높은 저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저 미끄럼틀을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시찰도 나가고 했단 말이죠. 저게 뭐냐? 저기서 쓰이는 재료 그러니까 FRP라고 하는 것인데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바로 저 재료가 그 무인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그 재질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겉으로는 물놀이를 제작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게 드론 생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아주 거의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추측이 분석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저 물놀이 기구 지금은 물론 이제 저거로 생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처음에 생산하고 이제 그럴 당시에는 저 당시에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사실은 미끄럼틀 공장이 아니라 드론 공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네. 저렇게까지 위장 전술을 펼쳐야 하나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거는 백령도에 떨어졌던 무인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북한의 드론 기술이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럼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북한 드론 전력은 어떻습니까? 그 드론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카이 공구 UV 텐시캠 드론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드론은 내려왔다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북한이 보낸 게 아니라 어디 뭐 학교에서 만들기 네. 시간에 만든 거 아니냐. 저 때죠. 그렇죠. 예. 저 드론이 스카이 공구인데 저렇게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예. 이번에 무장 장비 전시에 전시된 그 드론들이 실제로 북한이 다 전력화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정말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라고 그 정도로? 봐도 좋을 예. 정도로 북한의 드론 전력 수준은 일취월장했다라는 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실 저렇게까지 드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게 자체 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예. 북한 옆에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특히 민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네. 중국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군사적인 드론 역량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미국이 앞서는 부분이 훨씬 많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IT 산업도 발전이 됐고 이제 네. 드론을 만들려면 사실상 IT 산업이 받쳐줘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또 대량의 중국산 드론들을 들여왔었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드론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걸로 보여지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북한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중동 지역에서 나름 그래도 드론 강국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위 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북한의 그런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이 이렇게 위협적인 드론 전력이 실제로 우리나라 방공망을 위협할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방공망은 어떻게? 충분히 위협할 수 있죠.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북한의 드론들은 제대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예. 먼저 공군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샛별공사, 샛별공구 그 드론들이 전력화되고 있고 군단급의 SH-3라는 중국제 드론이 있습니다. 예. 그걸 김책 공대에서 복제를 했는데 그 드론을 군단급 드론으로 전력화하고 있는 정황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검토했던 자폭적 드론들 하로평이라든지 히어로 400M형이라든지 그런 드론들이 군단급에 전력화되고 있는 정황이 있어요. 네. 사단급에는 수리개, 두루미, 푸첼라라는 드론들이 전력화가 되고 있는 또는 전력화가 된 네. 정황이 있고요. 연대급에는 종다리 헥사콥터 그리고 대대급 이하에는 민간 상용 드론인 팬텀 또 DJI사의 여러 가지 드론들 그런 것들이 전력화되고 있고 바스80이라는 자폭형 드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종다리 드론이에요. 네. 저 드론이 근데 2023년에 인도에서 발견됐어요. 아, 예. 인도의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파키스탄이 날린 드론을 인도 경찰에 격추시켰는데 잡고 보니까 북한제라고 인도 경찰이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드론에 C4 폭탄이랑 40mm 유탄을 달고 나왔어요. 즉 정밀 폭격용이라는 거죠. 저 드론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인도 경찰이 격추시킨 장면인데 네. 저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력화가 돼가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저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드론들을 실제로 조종 통제할 수 있는 통신 역량, 텔레메트리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갖춰나가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올빼미 전술 지휘 차량입니다. 저 지휘 차량에서 실제로 샛별 공구 드론을 조종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저기서요? 예. 네네. 그래서 저렇게 봤을 때 지휘 통신에서부터 실제 드론 역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북한의 드론 전력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저런 전력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드론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들은 지금까지는 제가 북한의 드론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상용 드론이나 아니면 상용 드론의 부품을 가져와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전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반면 한국군은 지금 이제 글로벌 호크를 포함해서 약 25종에 달하는 드론봇, 그러니까 드론과 로봇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 드론봇을 현재 전력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밀리터리 스펙이 적용된 드론들이고 지상 전투 로봇들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체 성능은 북한의 드론들을 훨씬 압도합니다. 다만 우리 군이 지금 급격하게 드론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그 드론 전력들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드론들이 하늘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미타이거 4.0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전부 아미타이거 부대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4단급에서부터 4단, 여단, 대대, 중대, 분대가 다 드론을 띄우고 있는데 그 드론들이 보내오는 영상을 지휘소에서 수신해서 볼 수 있는 통신 데이터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북한이 굉장히 또 도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나요? 유무인 작업으로. 한국군이 아미타이거 4.0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북한 역시도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작전 개념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철벽 작전이라는 건데. 철벽 작전. 철벽 작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생 역량을 보존하는 작전과 반타격 작전. 이 중에서 우리가 위협적인 건 반타격 작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북한은 포병 전력이 우세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아미타이거 전력들이 지금 저렇게 장갑차와 지상전투 로봇과 드론들이 유무인 복합 작전으로 종신 깊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병 사격을 가해서 지상전투 로봇들이 피해를 입게 하고 122mm 방사포를 DPICM-탄을 개조해서 대공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개량한 방사포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대공 광역 면적 사격을 하고 37mm나 57mm 고사포를 통해서 우리 하늘에 날고 있는 여단급이라든지 4단급 드론들 이런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나면은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적은 병력의 장갑차로 이루어진 병력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교란, 전자공격을 가하면서 조성돼 있는 중간지, 공간지 이런 곳들로 해서 포위 선멸을 할 수 있는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그런 작전 개념을 준비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북한의 드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김정은은 드론을 위해 땡땡땡 기구도 제작했다.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물놀이. 물놀이 기구도 제작했다. 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